400조 원짜리 시한폭탄이 지금 세계 금융시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름은 BDC, 기업개발회사.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당연합니다. 월스트리트도 이걸 숨기고 싶어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전쟁 뉴스만 쳐다보고 있지만 진짜 폭락의 원인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 400조짜리 부품이 지금 안에서부터 녹아내리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뉴스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폭락의 진짜 원인과 이 폭탄의 정체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터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3가지 원칙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유조선이 불타는 영상이 연일 뉴스를 도배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창을 새로 고침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묘한 현상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터진 직후에는 의외로 잘 버티던 시장이 정작 3일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분쟁이 길어지면 당연히 폭등해야 할 방산주들이 정작 그날은 숨을 죽이고 조용했다는 점입니다. 대신 우리 지갑과 직결된 반도체와 대형 금융주들이 처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분명히 전쟁 때문이라는데 왜 전쟁 수혜주인 방산주는 안 오르고 멀쩡한 엔비디아나 은행주가 박살 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자연스럽죠. 시장 분석 기관들은 지금 이 기묘한 불일치를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를 거대한 크루즈호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 몰아치는 지정학적 폭풍우는 사실 이미 배의 레이더에 다 잡혀 있었습니다. 선장도 승객도 폭풍이 올 거라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대비했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밖에서 치는 번개가 아닙니다. 비바람이 거세지자 그동안 간신히 버티고 있던 배 밑바닥, 엔진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먹구름 낀 하늘만 쳐다보며 육아를 걱정하지만 배 안쪽에서는 이미 원인 모를 침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의 방아쇠가 지정학적 충격이라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안쪽의 부실한 부품들이야말로 핵심 문제입니다. 전쟁은 단지 그 부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만든 촉발제에 불과했던 셈이죠. 사람들은 연일 보도되는 화염에 시선을 뺏기지만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밤잠을 설치며 추적하는 건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대 자본들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잃고 있는지 그 차가운 실체를 쫓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른 채 전쟁 뉴스만 따라가다간 당신의 자산은 폭풍이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엔진룸에서 연기를 뿜어낸 그 구체적인 부실 부품의 이름이 드디어 특정되었습니다. 이 부품이 완전히 망가지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배는 다시는 정상 속도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시한폭탄이 크루즈호 기관실 깊숙한 곳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창밖의 파도만 보느라 배 안의 부품이 썩어가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꼽는 이번 주가 하락의 핵심 원인은 BDC라는 낯선 이름의 부품입니다. 정식 명칭은 기업개발회사 비즈너스 디벨로프먼트 컴퍼니. 쉽게 말해 전통적인 은행들이 손대기거리는 중위험 중수익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특별 제작된 금융 엔진 부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 부품 덕분에 배가 빠르게 전진하는 것처럼 보였죠. 높은 이자, 수익이 엔진 출력을 끌어올렸으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고 지정학적 파열음이 겹치자 이 3천억 달러 규모의 부품 곳곳에서 균열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중소기업들이 치솟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BDC 포트폴리오 안에 부실 채권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부품이 연쇄적으로 파손되면 배 전체의 동력 시스템이 마비되는 신용, 경색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가 트레이딩 플로어를 덮쳤습니다.
더 암울한 소식은 엔진을 돌릴 연료마저 급속히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연료의 이름은 고용지표입니다. 최근 미국 ADP가 발표한 2월 민간 고용 보고서는 시장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14만 명 수준의 일자리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나온 숫자는 7만 7천 명.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뒤이어 나온 노동부 공식 고용통계 NFP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고 심지어 지난 2달간 채워 넣었다고 믿었던 고용 수치들까지 줄줄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연료통이 가득한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 부분이 허수였던 셈입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에는 균열이 생겼고 연료 공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경고가 전쟁의 소음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주식시장이 3월 3일에 돌연 무너진 원인은 유조선이 공격받아서가 아닙니다. 같은 날 발효된 대중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 충격이 도화선이 되어 과연 이 배가 계속 항해를 이어갈 체력이 남아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불신이 기관실 전체를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폭풍은 곧 소강 상태에 접어들 수 있지만 엔진이 멈춰버린 배는 그대로 표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멀쩡해 보이던 부품들이 한꺼번에 비명을 지른 걸까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설계 단계부터 심어져 있던 구조적 결함이 임계점을 넘긴 걸까요? 크루즈호의 원래 설계도를 들춰보면 훨씬 더 깊고 불편한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 배의 엔진은 하필 폭풍 후 한가운데서 비명을 질러대는 걸까요? 건조 단계부터 각인되어 있던 치명적 결함이 마침내 표면 위로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 구조를 고금리라는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 하는 초대형 선박으로 진단합니다. 과거 제로금리 시절 우리는 배를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 BDC를 비롯한 온갖 특수 보조 부품을 대거 장착했습니다. 당시에는 기름값이 싸고 파도가 잔잔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죠. 레버리지를 끌어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오히려 현명한 설계로 칭송받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준금리 5%대라는 역풍이 정면으로 불어오자 저금리 환경에 최적화되었던 보조 부품들이 엔진 본체와 마찰을 일으키며 과부하 경고 등을 켰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BDC 자금은 본래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산소를 공급하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이 기업들이 이자를 충분히 감당했고 부품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2배, 3배로 치솟자 돈을 빌려간 기업들의 상환 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부실 비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부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료 공급 장치인 고용 시스템 역시 같은 원인으로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금리가 높으니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신규 채용을 멈추거나 줄였고 그 결과 연료 탱크가 채워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ADP 보고서 기준 예상치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고용 수치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경제 엔진 자체의 회전수가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실시간 경고음입니다. 결국 이번 폭락은 외부 파도가 배를 흔들었을 때 내부의 부실한 구조물과 부족한 연료가 동시에 한계에 도달하며 촉발된 복합 붕괴입니다. 배의 근본 설계 자체가 영원히 계속될 저금리라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전제로 만들어졌기에 현실의 고금리를 견뎌낼 체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승객들은 기관실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만 보고 당황하지만 선장실 안쪽에서는 이 상황을 이미 예견한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혼란을 틈타 배의 방향키를 아주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꺾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과 기관실의 검은 연기 속에서도 이 크루즈호가 아직 침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장실이 쥐고 있는 하나의 숫자, 선순위 담보 비율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신용 분석가들이 BDC 포트폴리오를 해부한 결과 대출의 8,090% 이상이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더라도 선장과 핵심 간부들은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탈 권리를 확보해 둔 구조입니다.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이 수치를 근거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는 아니다라고 승객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선장실은 지금 당장의 엔진 파손보다 배가 지나가는 경로 위에 도사리고 있는 인플레이션 소용돌이를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엔진 수리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금리 브레이크를 더 꽉 밟고 있습니다. 기관실에서 경고등이 전멸하든 말든 배 전체가 소용돌이에 분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낫다는 냉혹한 계산을 내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본 권력은 시스템 차원의 붕괴는 차단하려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진 과열이나 연료 부족은 승객 각자가 알아서 버텨야 할 몫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선장실의 항해 차트는 지금 우리 개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배라는 시스템 자체의 존속, 그리고 그 배를 소유한 선주들의 장기적 이익만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크루즈호의 전방 항로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물리적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선장실의 통제 범위조차 벗어난 이 장벽은 전 세계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통로 자체를 틀어막으려 합니다. 이 배는 이제 회피 불가능한 병목 해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20%. 이 단 하나의 숫자가 크루즈호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종 변수입니다. 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좁고 위험한 수로를 통과해야 하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원유와 LNG의 5분의 1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경동맥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경고는 단순하면서도 무겁습니다. 이 수로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연료비가 오르는 수준을 넘어 보급 자체가 차단되는 재앙이 현실화됩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일본은 약 90%를 이 좁디 좁은 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극히 낮은 동아시아 경제권에게 호르무즈 봉쇄란 곧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집게로 조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란이 직접 수로를 폐쇄하지 않더라도 상황은 충분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속보만 떠도 런던 로이드의 해상보험사들은 이 해역 통과 선박의 보험료를 천문학적으로 인상할 채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투자은행의 시산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유조선 전체의 화물 가치를 보장하려면 수천억 달러 단위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보험료의 벽이 물리적 봉쇄 없이도 수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배를 지키기 위해 군함을 보낸다 해도 하루 400척 이상이 왕래하는 유조선을 일일이 호위하는 건 병참의 한계를 벗어난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이 수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의 군사적 대치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산업 국가들의 연료 탱크를 볼모로 잡은 에너지와 지정학이 뒤엉킨 복합 전쟁입니다. 연료비가 치솟고 보급로가 흔들리면 배 안의 모든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승객들의 비명은 커져만 가는데 선장실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홀로 조용히 미소 짓는 탑승객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연료 부족에 허덕일 때 자신만의 초대형 연료 탱크를 채우며 선박의 주도권을 통째로 접수하려는 세력이죠. 다른 승객들이 연료 부족에 떨며 침몰을 걱정할 때 한 명의 초대형 탑승객만이 여유롭게 비상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에너지 섹터 분석가들이 추적한 데이터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 배의 일반 승객이 아닙니다. 크루즈호의 핵심 연료인 LNG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최대 연료 공급자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중동이라는 독점 주유소만 바라봤다면 이제 미국은 자체적으로 초대형 주유소를 차려놓고 배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려는 중입니다. 수치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탈러시아 행보를 틈타 2023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터미널까지 포함하면 2030년까지 LNG 수출 능력을 60% 이상 끌어올릴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로 증설되는 액화 설비의 절반 이상이 미국 본토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도에서 중동 수로가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호르무즈발 에너지 공급이 흔들려 국제 유가와 LNG 현물 가격이 급등하면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유럽 경제권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비싼 값에 연료를 팔아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재앙이 미국에게는 에너지 패권을 고착화시키는 기회가 되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죠. 미국 행정부는 여기에 제도적 가속 페달까지 밟고 있습니다. 연방 토지의 유전가스전 개발을 의무화하고 허가 절차를 단축하며 인프라 투자에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배를 움직이는 단순한 원료가 아닙니다. 말을 듣지 않는 다른 탑승객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지정학적 레버리지로 변모한 겁니다. 중동의 불꽃이 거세질수록 세계 에너지 질서의 무게추는 페르시아만에서 멕시코만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판 바꿈의 이면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승객들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차갑고 잔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 게임 속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우리의 일상은 어떤 충격파를 맞게 될까요? 20년 그리고 2조 3천억 달러. 이 숫자가 크루즈호 승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고도 서늘합니다. 글로벌 안보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갈등을 일시적 소나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국가 행위자가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이 국가 의사결정의 최상위를 지배하는 신정체제이며 레바논 헤즈볼라부터 예멘 후티까지 중동 전역에 걸친 비대칭 전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역 강국입니다. 정규전으로 제압하려 하면 게릴라전과 비대칭 보복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을 싸우고 2조 달러가 넘는 국부를 투입하고도 사실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철수했습니다. 이란은 아프가니스탄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고 경제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이 크며 산악사막 지형이 결합된 방어에 유리한 국토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지정학적 폭풍이 잠깐의 소동이 아니라 우리 배가 아주 오랫동안 뚫고 지나가야 할 상시적 기상 악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시설을 타격하며 기선을 잡으려 할 수 있지만 이는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씨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에너지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장기전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의 데이터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가솔린 평균 가격은 연초 대비 눈에 띄게 상승했고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유럽은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두 자릿수 %로 급등하며 산업 경쟁력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부터는 지난해 낮았던 물가 기저가 빠지면서 전년 대비 상승률이 기계적으로 튀어오르는 기저효과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체감 물가는 한층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금리가 내려가겠지. 다시 예전 같은 잔잔한 바다로 돌아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유가가 일상이 된 뉴노멀의 해역에 우리는 이미 깊숙이 진입해 있습니다. 엔진룸의 경고등은 당분간 꺼지지 않을 것이고 연료비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겁니다. 이런 극한의 항해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목적지에 도달하는 승객들은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에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이미 자신만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둡니다. 자,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불타는 중동과 육아 속보에 시선을 빼앗길 때 자산을 지켜낸 상위 1%의 승객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집단이 가장 우려하는 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소음 때문에 정작 당신의 자산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배 밑바닥에서 어떤 침수가 진행 중인지를 놓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탄 배는 더 이상 잔잔한 바다로 회항하지 않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동시에 조이는 스태그플레이션성 해류가
새로운 항로의 기본 조건이 되었습니다. 기관실에서 경고등이 울리고 연료비는 치솟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은 당신의 은퇴, 자금과 소중한 미래를 수면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 국면에서 여러분이 쥐어야 할 생존 원칙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연료 공급자를 추적하십시오. 6장에서 확인했듯 세계 에너지 질서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LNG 수출 터미널, 파이프라인 운영사 등 에너지 패권 이동의 길목에 위치한 자산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국가 간 협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 전환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과 섹터를 선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파도의 높이를 직접 측정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2분기부터 기저효과가 물가 데이터를 왜곡시킬 겁니다. 표면적인 CPI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근원 물가의 추세와 실질 금리의 방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벗어나 높은 자본 비용이 장기화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 즉 자체 엔진이 강한 배를 골라 타야 합니다. 고정비가 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좌초합니다. 세 번째, 선장실 방송을 고지곳대로 믿지 마십시오.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은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모든 진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발표하는 수치의 행간, 성명서의 단어 선택, 점도표의 미세한 변화를 직접 읽어내는 자기만의 나침반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곧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되돌릴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항구에 가만히 정박해 있기만 해도 자산이 저절로 불어나던 제로금리 시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폭풍우 속에서도 항로를 읽고 조타를 할 줄 아는 승객만이 자기 자산을 지켜내고 오히려 남들이 공포의 투매한 기회를 냉정하게 잡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전쟁의 불꽃은 언젠가 사그라들겠지만 그 뒤에 재편될 세계 경제의 질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더 정교하게 누군가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리는 분석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 크루즈호의 엔진 상태, 연료 잔량, 항로 위의 장애물을 객관적 데이터로 조명하여 여러분 스스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항해 지도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이전되고 있거나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하루하루 녹아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모른 채 내일 아침을 맞이한다면 남들보다 한 박자 늦은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물살에 휩쓸려 내 자산이 야금야금 잠식당하는 걸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제대로 된 해도를 쥐고 이 거친 해류를 정면으로 돌파하시겠습니까? 이 정보를 뒤늦게 확인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항해 지도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를 뒤늦게 보고 절망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콘인사이트와 함께 한 발 먼저 준비하십시오.